저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날, 제 손은 한참을 떨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이 두려웠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미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언제나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며느리는 제 약을 챙겼습니다. 하얀 알약 3개, 노란 캡슐 2개.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물 한 컵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은행일이나 병원 예약 같은 복잡한 일은 전부 며느리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끔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생각나지 않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면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통장 정리도 공과금 납부도 며느리가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아이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 30년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볼 때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손대면 안 돼요. 어머니의 평생 훈장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존중해주는 며느리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며느리를 너무나 믿었기에 인감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를 며느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가족 간의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메모지에 비밀번호를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시면 제가 병원비를 바로 찾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비밀번호를 적었고 인감 도장도 며느리 방 서랍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필요할 때만 쓸게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은 사랑하는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었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제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만났어. 하지만 행복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봉투 겉면을 읽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 독촉장. 제 이름과 집 주소가 정확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독촉장이 온 걸까요? 치매 때문에 제가 잊은 걸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독촉장을 들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점심시간마다 잠깐씩
집에 들러 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독촉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나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옆집 친구분 우편물이 주소가 잘못 인쇄돼서 저희 집으로 잘못 온 거예요. 요즘 우체국에서 실수가 많아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우편물을 제 손에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독촉장을 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제각제각. 며느리는 서류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우체국에 얘기해서 정정하도록 할게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빠르고 단호해서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치매 때문에 내가 착각했나 보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네. 미안해.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빨리 정리한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며느리는 우편함 확인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우편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현관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가장 먼저 우편함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할 때 며느리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서류가 있으면 재빨리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무슨 서류니?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서류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던 그 빨간 글씨가 눈에 선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제 치매가 심해져서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독촉 경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금액은 3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 저는 그 서류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왔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웃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옷장에서 독촉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친구 우편물이라고 하던데 나는 자꾸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혹시 모르니 확인 좀 해줄 수 있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독촉장을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읽던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출 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3억 원. 그리고 이미 2달째 연체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침 그때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희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독촉장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은 다그쳤습니다. 전에 엄마한테 온독축장 있었지. 그것도 가져와. 며느리는 이미 버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쓰레기통은 왜 뒤져요? 더러워요.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쓰레기통 밑바닥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손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었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각난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조각난 서류를 다 맞춘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3억 원. 엄마, 명의로.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정확한 금액을 알았습니다. 3억 원. 제가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신 미쳤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난 아들을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서 판단이 흐린 틈을 타서 인감 도장을 사용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쓰고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썼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디에 썼냐고. 오빠 사업 자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평생의 돈을 친정 오빠에게 준 겁니까? 제 30년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린 겁니까? 그럼 갚을 생각은 있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사업이 망했어요. 2달 전에. 그래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아? 엄마가 갚아. 치매 걸린 우리 엄마가?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의 모든 친절은 저의 치매를 이용하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챙겨주던 그 손길, 은행 일을 도와주던 그 친절, 통장을 존중한다던 그 말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의 노후 자금은 이미 사라졌고 저는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돈은 사라졌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치매 걸린 노인을 속여서 전 재산을 빼앗은 거야. 이건 범죄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제 치매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감과 절망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순히 고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친정 오빠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대출받은 3억 원이 고스란히 친정 오빠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액이 송금되었고 그 돈은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빠의 사업이 망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빠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아들아, 괜찮겠니? 엄마는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저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의무예요. 어머니를 지키는 게 아들의 도리잖아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잠깐만 쓰고 갚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피해를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들이 제출한 통화 기록에는 며느리와 친정 오빠가 저의 치매를 이용해 대출받기로 모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치매 걸렸다며? 지금이 기회야. 인감 도장만 있으면 돼.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계획적으로 악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며느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정 오빠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사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며느리와 친정 오빠에게 연대하여 3억 원 전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강제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소유한 부동산은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 대금에서 3억 5천만 원이 저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아들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다 돌려받았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제 30년의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끝까지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며느리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에도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는 부동산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족 전체가 몰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이혼 판결을 받았고 손자들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되찾은 후 저는 그 돈으로 손자들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일부를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생한 대가야. 받아라. 아들은 거절했지만 저는 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했지만 결국 회복했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신 속에서도 나 스스로를 지킬 지혜와 용기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이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인생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